저번 시간에 우리는 뉴턴 이전에 이제 고대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코페르니쿠스와 케플러, 갈릴레이를 거치면서 이제 과학이 어디까지 발전을 했는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최종적으로 과학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뉴턴에 이르러서 완성이 되게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 이제 뉴턴의 업적에 대해서 주로 알아볼 예정이에요. 여기 보이는 이 사진은 뉴턴의 실제 얼굴이에요. 소위 말하는 데스 마스크라고 하는, 그러니까 뉴턴이 죽은 다음에 그 시체 위에다가 이렇게 이제 본을 떠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 눈을 감고 죽었으니까. 뉴턴은 업적이 굉장히 많아가지고요. 이걸 뭐 하나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제목만 이렇게 나열을 해놨는데, 일단 가장 먼저 만유인력의 법칙으로 알려져 있는 그 유명한 법칙을 발견했고, 그 다음에 물리학의 근본 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 뉴턴의 운동 법칙 3가지를 또한 같이 발견을 했고요. 그 다음에 빛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빛의 정체에 대해서 연구했고, 그 다음에 망원경의 한 종류인 반사망원경이라고 하는 것을 발명했고요. 그 다음에 또 빛을 연구하다가 자연스럽게 색깔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연구를 했고, 그 다음에 또 고등학교 때 아마도 여러분들을 괴롭혔을 수학의 미분과 적분을 만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한 이항정리라고 하는 것을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증명을 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뉴턴의 업적인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대부분의 업적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1665년에서 1666년 사이에 거의 1년 반 정도에 걸쳐서 다 얻었어요. 이때가 어느 때냐면 이제 뉴턴이 대학생 때죠. 1642년에 태어났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23살, 4살 뭐 이런 때니까 여러분하고 비슷한 나이 때인데 대학생이었던 때죠. 근데 당시에 영국에 흑사병이 돌아가지고 학교가 전부 휴교했어요. 그때 워낙 엄청나가지고 뭐라더라, 영국 인구의 20%인가가 죽었다든가 뭐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휴교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고향 집에 돌아가가지고 하는 일 없이 그냥 있다가 그냥 잘 놀다 왔으면 좋을 텐데, 뉴턴은 그렇지 않고 거기서 나름대로 혼자 열심히 연구하고 생각하고 이러다가 이제 이 모든 것을 거기서 다 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를 기적의 해라고 불러요. 과학의 기적의 해라고 부르고, 워낙 엄청난 일이 일어났으니까. 그다음에 나중에 20세기 들어와서 기적의 해라고 불리는 해가 또 한 번 더 있어요. 그때 아인슈타인 때인데요. 일단 이게 이제 첫 번째 기적의 해라고 부르는 해죠. 그 이제 만유인력의 법칙은 뭐 여러분들이 전설로 들었듯이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뭐 발견했다 이러는 건데, 도대체 뉴턴이 사과 떨어지는 걸 보고 무슨 생각을 했길래 그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다는 것이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다시 사과를 던져보는데요. 그러니까 뭐 옛날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는 뭐 사과가 그냥 밑으로 떨어지는 속성이 있으니까 떨어지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뉴턴은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그러면 이번엔 사과를 굉장히 힘껏 던져보자 이거죠.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렇게 사과를 던지면 그냥 뭐 세게 던지면 조금 더 멀리 날아가다가 땅에 떨어지고 뭐 그런 것일 뿐인데, 근데 사실은 세게 던지면, 굉장히 세게 던지면 이상한 일이, 좀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무슨 신기한 일이 일어나냐면 사실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평평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가다 보면 땅이 밑으로 꺼지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땅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평평한 게 아니라 가다가 이렇게 이제 약간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야 전체적으로 큰 원을 그리게 될 테니까요. 다시 말하면 여기 이렇게 돼 있던 이 평평한 땅이 아니라 밑으로 점점 내려가는 거다 이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과를 굉장히 세게 던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면, 사과가 이렇게 날아가다가 물론 얘가 떨어지겠죠. 떨어지는데 사실은 땅이 평평할 때에 비해서 사과가 조금 더 날아가다가 떨어지죠. 땅이 밑으로 꺼졌으니까. 더 세게 던지면
얘가 또 이렇게 날아가다가 이렇게 해가 여기쯤에 또 닿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닿았어야 되는데 평평하면. 근데 여기에 닿는단 말이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바로 쉽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지구가 둥글다고 하는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실제로 평평할 때에 비해서 사과가 더 멀리 날아가고 더 오랫동안 날아가게 되다가 궁극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져요. 다시 말하면 사과를 굉장히 세게 던지면 사과는 땅으로 밑으로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는데 이 땅이 계속 밑으로 꺼지니까 한참을 가서 이렇게 떨어지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구 반대쪽에 가서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굉장히 너무 세게 던지면 사과는 계속 밑으로 떨어지지만 그거에 비해서 땅이 더 빨리 밑으로 이렇게 휘어지니까 결국 이 사과는 떨어지다 결국 이 땅에 닿지 못하고 한 바퀴를 삥 돌아서 제자리에 돌아올 수가 있다 이거죠. 뉴턴이 이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결국 사과를 굉장히 세게 던지면 우리가 보기에 사과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바퀴를 돌아버린다.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사과가 땅에 떨어지기가 싫어서 안 떨어지는 게 아니라 사과는 열심히 떨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가 너무나 빨리 밑으로 이렇게 휘어지니까, 왜냐면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한 바퀴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게 뭐냐면 바로 인공위성이죠. 인공위성이 이런 거예요. 뭐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나로라고 하는 인공위성을 좀 제대로 쏘아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다 실패했잖아요. 2번인가. 근데 사실은 그런 인공위성이라고 하는 게 다 뭐 하는 거냐면 결국 본질적으로는 이렇게 세게 던진 사과라고 할 수 있어요. 뭐 어마어마한 로켓을 뭐 빨리 쏘아 올려가지고 뭐 어디서 뭐가 분리되고 가지고 무슨 궤도에 진입하고 뭐 어쩌고 하는데 그런 것이 결국은 다 이렇게 한 바퀴 삥 돌도록 하는 거고요. 이제 굉장히 세게 던진 사과다. 그러니까 로켓이 하는 일은 처음에 여기서 사과를 세게 던지는 일, 그런 거단 말이죠. 혹시 이 설명에 대해서 질문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질문은 뭐냐면 지구가 둥글다는 건 알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눈으로 보면 평평하게 보이는 거고, 근데 뭐 옛날 사람들 이 뉴턴 시대도 이미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알고 있었느냐? 물론 알고 있었어요. 실제로는 저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피타고라스 같은 사람은 그 고대 그리스 시대에도 지구가 둥글다는 주장을 했죠. 그리고 또 에라토스테네스 같은 사람은 사실은 지구의 크기가 얼마인지, 지구의 반지름이 얼마인지 이런 것도 사실은 계산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구가 둥글다고 하는 건 당시 과학적으로 다 알려져 있던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이 그림은 실제로 그 뉴턴의 책에 나와 있는 그림이에요. 현대 무슨 책에 누가 그린 걸 가져온 게 아니라 뉴턴이 1600년대 그 써는 발간한 그 책 거기에 나와 있는 그림이에요. 이게 정확히. 그래서 그건 다 알고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지구가 평평하게 보이는 이유는 그냥 지구가 워낙 크니까. 단지 뭐 그 이유예요. 인공위성도 언젠가는 떨어지냐고요? 여기 사과를 보세요. 사과를 그러니까 세게 던지지 않고 그냥 던지면 밑으로 땅에 닿아가지고 떨어지잖아요. 근데 사과를 굉장히 세게 던지면 이거 한 바퀴 돈단 말이에요. 한 바퀴 돈 다음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계속 같은 자리를 계속 도는 거죠. 돌아서 제자리에 왔고 그 다음에 얘가 또 처음 상태로 같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영원히 돌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과를 굉장히 세게 던지면 한 바퀴 돌고 떨어지고가 아니라 한 바퀴뿐만 아니라 영원히 돌아요. 100바퀴, 1000바퀴, 만바퀴 해가지고 무한히 많이 영원히 돌아요. 사과를 너무 세게 던지면 아예 밖으로 나갈 수도 있냐고요? 물론 그렇죠. 정말 이거보다 세게 던지면 사과가 지구를 탈출해서 밖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태양 주위를 돌 수도 있겠죠. 그럼 이제 그게 인공 행성 같은 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세게 던지면 아예 태양계 밖을 탈출할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우주 미하가 되겠죠. 그게 이제 은하계를 뭐 돌겠죠. 뭐 그렇게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고요. 실제로 인간이 태양계 밖을 탈출하는 그런 우주선을 쏘아 올린 적이 있어요. 그런 애는 이제 태양계 그 워낙 속도가 빨라가지고 태양조차도 잡아놓지 못하는 거예요. 태양계. 사과를 던지면 결국 내려가는데, 예, 사과를 던지면 결국 내려가는데, 이렇게 여기 평평한 거에 비해서 수평에 비해서 사과가 내려갔죠. 내려갔는데, 그래서 사과는 땅에 닿고 싶어요. 그런데 땅이 더 밑으로 빨리 내려가요. 그러니까 못 닿는 거죠. 닿고 싶어도 못 닿아요. 그럼 인공위성도 빨리 던지는 그 원리냐? 예, 맞아요. 사과 던지는 거고 똑같아요. 인공위성은 원리가. 그러니까 그 로켓이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처음에 이 굉장히 세게 던지는 역할 그거밖에 없어요. 인공위성이 그 수명이 어느 정도냐고요? 그러니까 이 지구 주위를 돈다는 의미에서의 수명은 없어요. 무한이에요. 근데 기기 안에서 이제 뭐 작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수명이 있겠죠. 거기서 고장 나거나 아니면 무슨 연료가 그러니까 그 작동할 때 필요한 무슨 전기 같은 게 부족하거나 그러면 이제 수명이 다하겠죠. 근데 참고로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가끔 이렇게 신문 기사를 보다 보면 무슨 인공위성이 뭐 그 그러니까 오래돼 가지고 이제 궤도를 이탈해서 지구로 추락한다 뭐 이런 거를 읽은 적이 있을 텐데요. 사실은 원리적으로는 인공위성이 영원히 돌아야 돼요. 한 번 돌기 시작하면 영원히 돌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 사과도 굉장히 세게 던지면 영원히 돌아야 되는데 실제로는 영원히 돌지는 않아요. 한참 돌다가 수십 년 후에 떨어지는 때도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구에 있는 공기 때문에. 이 뭐 수백 킬로미터 상공에서 인공위성이 돌아가고 있긴 하지만 여기도 굉장히 희박하나마 공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걔네들하고 부딪혀가지고 속도가 아주 약간씩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공기가 없으면 영원히 돌 텐데 공기 때문에 약간씩 줄어들어서 떨어지는 일이 있다. 이런 거죠. 인공위성을 어느 정도의 속도로 던져야지 이게 떨어지지 않고 도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인공위성을 던지는 속도하고 사과를 던지는 속도하고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 정해진 속도가 있는데 그건 이제 수식으로 계산을 하면 돼요. 그 뒤에서 보여줄 뉴턴이 그 만들어놓은 그 법칙이 있거든요. 그걸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돼요. 뭐 참고로 얘기를 하면 1초에 뭐 대강 한 7점 몇 킬로인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7킬로, 8킬로 이 정도의 속도로 던지면 돼요. 뭐라고요? 달. 달 얘기는 바로 뒤에 할 거예요. 그래서 인공위성은 지구를 도는 동안에 연료가 필요 없어요. 사과가 도는 동안에 연료가 필요 없어요. 연료라고 하는 거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과는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인공위성도 계속 지구 쪽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는데 지구에 닿지 않는 이유는 오로지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공위성이 떨어질 때 어디에 떨어지는지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떨어지지 않고 그냥 뭐 대기권에서 타서 없어질 수 있느냐? 뭐 다 가능하죠. 우리가 계산을 해가지고 어디에 떨어질지 예측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게 인공위성이 뭐 아주 작은 거라면 어, 대기권을 통과하는 동안에 타가지고 없어질 수 있죠. 그게 사실은 예를 들면 그 별똥별 뭐 그런 거죠. 지구는 타원형이 아니냐고요?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완벽한 원은 아니고 약간 찌그러져 있어요. 적도가 약간 커요. 인공위성을 하늘로 쏘는데 근데 하늘로 던지는 게 사과를 던지는 거하고 같은 거냐고요? 예, 같은 거예요. 원리가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뭐 로켓 열심히 해가지고 막 우주선 발사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게 그냥 여기 사과 던지는 거예요, 사실상.
적도가 약간 이렇게 더 부풀어 있으면 여기서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여기 얘가 그러니까 바로 여기 지구 표면에 지표면에 이렇게 닿아가지고 돌리면 적도에다 가서 부딪히겠지만 조금 높은 데서 던지면 안 닿을 거 아니에요. 적도가 부풀어 오는 것보다 더 높이 지나가도록 던지면. 그러니까 인공위성은 사실은 뭐 수백 킬로미터 위로 올라가가지고 던지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적도에 안 닿죠. 예. 그럼 인공위성을 위로 쏴서 거기서 또 옆으로 던지느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걸 이제 굉장히 정교하게 잘 해야죠. 그러니까 뭐 여기 지금 여기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던진 것처럼 돼 있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그 지상에서 인공위성을 위로 발사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위로 한참 올라간 다음에 거기서 이제 또 옆으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그 상태, 그거를 그러니까 잘 해야죠.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잘 던질 수가 있는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이제 나로 같은 게 실패하고 하는 거죠. 로켓 발사를 그러니까 이게 여기 닿지 않게 하려면 가능하면 위로 높이 올라가야 되니까 로켓 발사 같은 걸 할 때 저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면 좋겠다. 근데 걔를 어떻게 위로 끌고 가요? 그럼 인공위성은 타원형으로 지구를 도냐고요? 그 얘기는 나중에 쭉 다시 할 거예요. 지구가 둥글어서 사과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예, 여기까지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어, 그러니까 지구가 둥글지 않으면 지구가 평평하면 지구가 요렇게 생기지 않고 그냥 지구 땅이 요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사과를 던지면 가다 떨어지고 그냥 끝나죠. 여기 땅에 닿고 끝나잖아요. 근데 지구가 밑으로 꺼졌기 때문에 사과가 밑으로 계속 돌 수 있다는 거죠. 뭐라고요? 옆으로 던진 것 때문에 얘가 바로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건 않느냐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서 그러니까 처음에 던질 때 약하게 던지면 바로 밑으로 떨어져요. 그냥 손으로 살짝 놓으면 그냥 바로 땅 아래로 떨어질 뿐이죠. 근데 우리가 이 옆으로 앞으로 우리가 세게 던지면 던질수록 이게 더 멀리 날아가잖아요. 처음에 그러니까 던질 때 그 속력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뭐가 그러니까 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밑으로 떨어질 뿐인데 주는 게 아니에요. 줄고 말고가 없고 그냥 땅이 밑으로 단지 꺼져 있기 때문에 얘는 그냥 돌 뿐이죠. 마찰하고 관계가 없냐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공기가 있으면 이제 속도가 약간 줄어서 인공위성이 언젠가 떨어지는 것처럼 사과도 돌다가 언젠가 떨어질 수 있겠죠. 지금 근데 그런 얘기는 여기서 빼고 하는 얘기죠, 당연히. 왜 인공위성을 왜 수직으로 쏘냐고요? 높이 올라가야 되니까 일단. 그러니까 이것도 로켓을 처음에 삐딱하게 놓으면 뭐 이상하잖아요. 로켓을 잘 받쳐 놓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일단 잠깐만요. 첫 번째 질문의 첫 번째 부분이 인공위성이 도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예. 그 부분. 그러니까 지금 질문한 것이 인공위성이 도는 것이 중력이 잡아당기는 것과 바깥으로 벗어나려는 힘이 서로 균형을 이루어서 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게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게 소위 말하는 원심력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나 흔히 원심력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거고 사실은 중력과 무슨 원심력이 평형을 이루어 가지고 얘가 돈다 이런 식으로 배웠을 텐데 사실은 그 표현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어 이제 물리학을 굉장히 많이 한 사람한테는 옳은 설명일 수 있는데 처음 배울 때는 그게 사실은 그러니까 잘못 오해하기 쉬운 표현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식으로 생각을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오로지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밖에 없어요. 바깥으로 벗어날 힘이 뭐가 있겠어요? 없죠. 왜 갑자기 뭘 누가 바깥에서 잡아당긴다고 바깥으로 벗어나겠어요?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이 사과는 지구가 잡아당기기 때문에 혹은 인공위성은 지구가 잡아당기기 때문에 밑으로 떨어질 뿐이에요. 그거 외에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잡아당기니까 지구 쪽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얘는 열심히 그래서 지구 쪽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는데 근데 이게 밑으로 땅이 이렇게 움푹 밑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이게 둥그러가지고 밑으로 꺼졌기 때문에 땅이 닿지 않고 돌 뿐이에요. 바깥으로 잡아당긴 힘 같은 거 없고 그냥 얘는 열심히 지금도 떨어지고 있어요. 열심히 떨어지고 있는데 떨어지고 하지만 결국 땅에 닿지 못하고 돌 뿐이다 이거죠. 예. 그럼 방해하는 힘은 공기의 저항밖에 없냐고요? 그러니까 얘가 공기가 없다면 계속 이렇게 이제 그 땅에 닿지 않고 영원히 같은 속도로 돌 텐데 공기가 이제 이를 방해하고 있으면 속도가 약간씩 느려지죠. 약간씩 느려지니까 그러니까 그 세게 던진 효과가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더 약하게 던진 것 같은 효과가 나가지고 이제 결국 닿는 거죠. 그거 이외에 다른 방해하는 힘은 없어요. 그럼 또 다른 질문이 없다고 보고 그래서 결국 뉴턴이 깨달은 것이 바로 이제 일단 이런 거라 이거죠.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뭘 깨달았느냐? 바로 이런 걸 깨달았을 거다. 그럼 그 다음에 뉴턴이 이제 한 건 뭐냐면 그 다음에 달을 찾아봤어요. 이 사과는 지상의 물체죠. 지상계예요. 근데 그 다음에 달은 이제 천상의 물체잖아요. 그래서 뉴턴이 이제 지상계, 천상계를 하나로 합쳤다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바로 여기예요. 그러니까 지상에서 일어난 일을 이해한 다음에 이거를 바로 천상의 물체에 적용을 한 거라 이거죠. 그럼 달은 어떠냐? 사과는 이런 건데 사과는 이래가지고 땅에 떨어지는 건데 달은 그럼 왜 지구를 도느냐? 이것이 사실은 사과가 땅으로 떨어지는 거하고 같은 이유 때문일 것이다 라고 뉴턴은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구가 없다면 달은 그냥 똑바로 이렇게 직선으로 가요. 그런데 지구가 잡아당기니까 달이 지구 쪽으로 마치 사과가 지구로 떨어지듯이 달도 지구 쪽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여기 녹색 화살표처럼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사과하고 달하고 다른 게 아무것도 없죠. 단지 지구에서 좀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일 뿐이고 달도 역시 지구 쪽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떨어지는데 방금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구는 둥글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져 봐야 지구에 닿지를 않아요. 그래서 계속 돌 뿐이에요. 그래서 결국 사과가 땅으로 떨어지는 이유와 달이 지구를 도는 이유는 같은 이유다. 이거죠. 이게 바로 뉴턴이 발견한 거예요. 그럼 달은 왜 처음에 돌게 됐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과를 보면 우리가 사과를 세게 던지지 않고 처음에 그냥 손으로 이렇게 놓으면 바로 땅 아래로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사과를 세게 던져야만 지구 주위를 계속 돌게 되는 건데 달도 그냥 처음에 그냥 슬며시 놓았었다면 지구에 추락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처음이라고 하는 게 어떤 순간인지는 뭐 지금 나중에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아무튼 처음에 달이 이쪽으로 세게 던져졌기 때문에 달이 계속 돌게 되는 거죠. 그럼 과연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럼 누가 과연 달을 처음에 이렇게 세게 던졌느냐? 근데 여기에 대한 답은 뭐냐면요. 옛날에는 지구도 없었고 달도 없었어요. 우주가 처음에는 어느 시점에 와서 지구도 만들어지고 달도 만들어지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우주에 이제 막 이런 거 저런 거 막 흩어져 있다가 서로 뭉쳐가지고 결국 지구도 되고 달도 되는 거거든요. 뭉치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처음에 막 이렇게 흩어져 있던 애들이 이렇게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거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향해 떨어진 거죠. 어떤 시점에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 떨어져가지고 다 이렇게 뭉쳤어요. 그래 지구가 됐어요. 그 다음에 어떤 놈은 또 달 쪽으로 막 떨어져가지고 달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 생겨날 때, 그러니까 지구도 생기고 달도 생겨나고 하던 그 시점에 달은 그러니까 지구 쪽으로 떨어지지 않던 그런 물체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놈들이 모여가지고 달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생겨날 때부터 지구 쪽을 향하지 않던 그런 애들이 모여서 달이 됐기 때문에 애초부터 시작부터 그냥 돌기 시작했던 거죠. 만약에 달이 이쪽으로 떨어지는 그런 물체들이었다면 저 수십억 년 전에 이미 지구하고 충돌해가지고 한 덩어리가 됐었겠죠. 그러니까 한 덩어리가 될 만한 애들은 다 한 덩어리가 됐고 이미 안 된 놈들만 모여가지고 이렇게 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질문은 이제 뭐냐면 만약에 어떤 운석 같은 게 있어서 걔가 어떤 우연한 계기로 인공위성처럼 이렇게 지구를 돌게 된다면 걔도 영원히 도는 거냐? 물론 그렇죠. 뭐 인공위성이건 운석이건 달이건 뭐 아무것도 차이가 없어요. 왜 근데 지구엔 달밖에 없냐고요? 그런 애들은 그러니까 처음에 돌지 않았던 것이 어느 순간인가 여기 끼어들어 가지고 돌게 되는 일은 굉장히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선가 바깥에서 날아와 가지고 이렇게 돌아와야 되니까. 그런 애들은 굉장히 희박하고 결국 그런 것들의 대부분은 지구로 그러니까 이게 바깥에서 와가지고 지구를 돌려면 굉장히 이게 뭔가 정교하게 맞아 떨어져야 돼요. 처음에 안 돌던 애가 돌게 되는 그 가능성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돌 때부터 영원히 돌던가 아니면 돌지 못하고 그냥 추락을 해서 한 덩어리가 되던가 그런 거죠. 그래서 운석은 많지만 주변을 도는 그런 것은 거의 없죠. 그게 바로 이제 유일하게 달인 거죠. 달이 떨어질 염려는 없냐고요? 현재는 없죠. 이제 그 얘기는 나중에 다시 잠깐 할 기회가 있을 텐데요. 그게 소위 말하는 태양계 안정성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구가 태양을 영원히 돌 수 있느냐, 달이 지구를 영원히 돌 수 있느냐 그런 거에 대한 것도 걱정한 사람이 실제로 있어요. 그 얘기는 나중에 조금 더 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저쪽 먼저. 네. 그럼 달이 그럼 인공위성만큼 빨리 운동하냐는 얘기냐고요? 달은 훨씬 더 빠르게 돌죠. 달은 한 달에 한 바퀴씩 지구를 도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8만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걸 실제로 속도를 계산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달이 지구만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돌기 때문에 달은 지구를 돌 뿐만 아니라 또한 태양도 돌거든요. 그러니까 달이 그 우주 공간에서 도는 거는 이게 그냥 한 바퀴 삥 돌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큰 원을 따라서도 태양을 돌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아요. 달도 공기의 저항을 희박하게나마 받지 않느냐? 우주 공간에는 공기가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예. 인간이 봤을 때, 그러니까 달이 굉장히 빨리 돌면 인간이 봤을 때 달이 안 보이는 거 아니냐고요? 근데 달은 굉장히 멀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움직여도 우리가 볼 때는 거의 정지한 것처럼 보여요.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가 38만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내 가까이 어떤 사람이 걸어서 지나가면 우리는 그 사람이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 멀리서 사람이 걸어다니면 뭐 거의 정지해 있잖아요. 뭐 그런 거 같은 예예요. 그러니까 달도 중력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는 거냐고요? 네, 사고가 같은 이유예요. 그래서 이제 뉴턴이 알아내는 거는 뭐냐면 사고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달까지 하나의 같은 원리로 이제 통합을 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태양계를 본 거죠. 태양계를 보면 결국 지구는 태양을 잡아당기고 또한 태양은 지구를 서로 잡아당겨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간단한 얘기가 아닌데요. 사과가 지구 쪽으로 떨어지는 이유는 여러분들은 그냥 지구가 사과를 잡아당기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알고 있을 텐데, 그리고 이제 방금 얘기한 것이 이제 달이 지구를 도는 이유는 지구가 또한 달을 잡아당기기 때문인 건데, 근데 사실 이걸 우리가 지금까지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사과나 달이나 특별히 다를 게 없는 물체들이라 이거죠. 특별히 달이 무슨 이상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사과가 무슨 이상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서로가 서로를 그러니까 지구가 얘네들을 잡아당긴다는 의미에서 보면 사과하고 달하고 아무 차이가 없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걸 우주 공간에서 이걸 상상을 해보면 지구가 놓여 있고, 지구는 물론 크죠 달에 비해서. 그 다음에 달이 있고 그 다음에 사과가 있는데 그 세 물체들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냥 물체 세 개가 있는 거죠. 지구라고 해서 특별한 존재가 아니고 달이라고 해서 특별한 존재가 아니고
사거리에서 무슨 특별한 존재가 아니에요. 다 똑같은 물체들이에요. 우주 공간에서 보면. 그러니까 지구가 사과를 잡아당길 뿐만 아니라 사과도 또한 지구를 잡아당겨야 돼요.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사과라고 해서 왜 지구를 못 잡아당겨요? 잡아당길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모든 물체가 동등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달을 잡아당기는데 마찬가지로 달도 지구를 잡아당겨야 돼요. 그러니까 지구라고 해서 지구만이 오로지 어떤 물체를 잡아당길 수 있는 특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어떤 물체를 잡아당길 수 있다면 다른 물체도 똑같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결국 이걸 우리가 태양계를 확대를 하면 지구가 우리가 보통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구가 태양을 도는 이유는 태양이 지구를 잡아당기기 때문이다라고 배우지만 왜 지구가 굳이 그러니까 왜 태양만이 지구를 잡아당길 수 있어야 돼요? 지구가 태양도 잡아당길 수 있어야죠. 지구가 사과를 잡아당길 수 있으면 지구가 태양도 잡아당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다 그래서 모든 물체가 동등한 권리와 뭐 그런 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구가 태양을 잡아당기고 태양도 또한 지구를 서로 잡아당겨요. 서로가 서로를 잡아당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과도 또한 그 하찮은 사과도 지구를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하게 큰 지구를 서로가 서로를 끌어당기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에 따라서 지구가 태양을 그러니까 지구가 사과를 잡아당기는 것처럼 지구가 태양도 잡아당기니까 그럼 아까 사과가 지구 쪽으로 떨어졌던 것처럼 태양도 또한 지구 쪽으로 떨어져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태양이 지구를 잡아당기기 때문에 지구가 태양 쪽으로도 약간 떨어져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 쪽으로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똑같은 논리로 지구가 태양을 잡아당기기 때문에 지구가 사과를 잡아당기기 때문에 사과가 지구 쪽으로 떨어지죠. 그렇듯이 사과가 지구를 또한 잡아당기기 때문에 지구가 사과 쪽으로도 떨어져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간다 이거죠. 지구가 특별한 존재가 아니고 태양이 특별한 존재가 아니고 사과가 특별한 존재가 아니고 전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럼 우리는 지구가 태양을 돈다고 표현을 하느냐? 왜 태양은 꿈쩍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느냐? 또는 왜 우리는 달이 지구를 돈다고 생각을 하느냐? 왜 지구는 꿈쩍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느냐? 또는 왜 사과가 지구 쪽으로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어느 하나가 굉장히 무겁고 하나가 굉장히 가볍기 때문이에요. 상대적으로. 태양이 지구에 비해서 훨씬 무겁기 때문에 비록 똑같은 힘으로 서로가 서로를 잡아당기지만 태양은 거의 움직이지 않고 조금밖에 안 움직이고 왜냐하면 무거우니까 지구가 태양 쪽으로 많이 움직인다 이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구가 사과를 잡아당기고 사과가 또한 지구를 잡아당기고 같은 힘으로 잡아당기지만 지구가 사과에 비해서 훨씬 무겁기 때문에 지구는 꿈쩍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고 사과만이 지구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거죠. 질문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은 똑같은데 질량 차이 때문에 그런 거냐? 예, 그래요. 그러니까 지구가 사과를 끌어당기는 힘과 사과가 지구를 끌어당기는 힘은 서로 같아요. 같은데 지구는 꿈쩍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지구가 훨씬 무거워서 그래요. 그러면 사과가 중력을 가진다는 말이냐고요? 예, 그 얘기를 앞으로 할 거예요. 사과가 지구를 잡아당긴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힘이 똑같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실험으로서 알 수 있죠. 그래, 지금까지 사람들이 숱하게 많은 실험을 했고 물론 거기에 대해서 다 검증이 끝났죠. 사람도 마찬가지냐고요? 그 얘기도 앞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하던 얘기를 계속하면 태양이 훨씬 무겁기 때문에 태양은 거의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죠. 왜 지구가 태양을 도느냐면 아까 인공위성이 지구를 도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로 지구가 태양 쪽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구가 태양 쪽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태양이 둥글기 때문에 떨어지고 태양에 닿고 싶어도 못 닿고 계속 도는 거다 이거죠. 근데 그래서 지구가 태양을 도는데 이 모양을 사실은 뉴턴이 발견한 그 수학적 그 법칙 공식으로 열심히 계산을 하면 정교하게 이걸 수학 그 방정식을 열심히 풀어서 계산을 정확하게 그 궤도가 무슨 궤도가 나오는지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걸 계산하면 그게 바로 케플러가 발견한 타운 궤도가 돼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뉴턴이 케플러의 그 법칙 그거를 수학적으로 증명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케플러가 발견한 건 그냥 데이터 열심히 관측한 데이터 모아가지고 이게 타원이 드네라고 한 거지만 왜 그렇게 되는지 이유는 모른 거죠. 그런데 뉴턴은 그걸 수학적으로 법칙을 찾아서 수학적으로 타원이 나온다고 하는 것까지 증명을 했어요. 끌어당긴다와 떨어진다가 개념 어떻게 다른 거냐고요? 뭐 별거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사과가 있으면 그러니까 뭐 달이 있으면 얘가 이 지구가 얘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냥 이쪽으로 끌려가는 거죠. 네, 그거 이외에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끌어당기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지구가 태양에 대해서 타원 궤도를 도는 거, 이게 바로 케플러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도는 것처럼 사과도 또한 지구에 대해서 타원 궤도를 돌아요. 그러니까 타원 궤도라고 하는 게 무슨 태양 주위를 돌 때만 타원 궤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끌어당길 때는 무조건 다 타원 궤도예요, 일단. 그러니까 사과도 지구에서 타원 궤도를 그려야 되는데, 근데 사실은 지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속도로 사과를 던지면 땅에 곧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니까 이게 타원이 완전한 타원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일부만이 우리가 관찰할 수 있을 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지구가 이렇게 있고요. 사과가 이렇게 있는데 사과는 만약에 그러니까 지구가 요게 지구라고 하고요. 이게 사과라고 하면 본래는 이게 그러니까 타원궤를 돌고 싶어요. 이렇게 타원궤를 돌고 싶은 건데 그런데 사실은 지구가 이렇게 작은 게 아니라 지구가 굉장히 크잖아요. 이렇게 굉장히 크니까 사과가 이렇게 타원을 따라 돌다가 땅에 그냥 부딪혀가지고 우리가 볼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관찰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지구가 굉장히 작다면 그럼 얘는 완전한 타원을 그릴 텐데 땅에 부딪혔으니까 더 이상 움직일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타원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가다가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배우냐면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사과를 땅에 던지면 사과가 이렇게 그리는 궤도가 포물선이다 이런 걸 배우잖아요. 포물선이라고 하는 게 뭐 수학을 이제 막 난 다 잊어버려서 하는 사람들은 뭐 몰라도 괜찮지만 포물선이라고 하는 게 모양이 본래 이런 게 포물선이잖아요. 혹은 이렇게 돼 있거나 이런 걸 포물선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이게 그때 우리가 포물선이라고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땅이 이렇게 있으면 땅에 닿아가지고 이렇게 가는 길이 이게 사실은 요게 포물선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사실 실제로는 이게 땅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게 완전하게 다 이렇게 그림을 다 그리면 이게 타원이 되는 거예요. 타원의 일부죠, 그러니까. 타원의 일부인데 그냥 사람들이 이걸 포물선이라고 할 뿐이에요. 그래서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런 거예요. 지구가 사과를 잡아당기고 사과가 또한 지구를 잡아당기고 지구가 달도 잡아당기고 달이 지구를 잡아당기고 또한 지구에 있는 사과와 달 사이에도 서로가 서로를 잡아당겨요. 또한 사과가 지구를 잡아당기고 지구가 사과를 잡아당기는 것뿐만 아니라 태양도 또한 사과를 잡아당기고 사과가 또한 태양도 잡아당겨요. 물체가 어디에 놓여 있건 상관없이 서로가 서로를 잡아당기는 거다. 이게 바로 만유인력의 법칙이에요. 아까 누군가가 질문을 했는데 그럼 사람은 어떠냐?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라고 해서 특별한 존재가 아니고 지구가 사람을 잡아당기는 것처럼 사람도 지구를 잡아당기고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서로를 잡아당겨요. 내가 여러분을 잡아당기고 여러분이 나를 잡아당겨요. 그래서 모든 것이 모든 것을 잡아당긴다. 모든 것이 모든 것을 끌어당긴다. 그래서 이거를 만유인력이라고 부르는 거죠. 만유인력이라는 게 뭐냐면 모든 것에 모든 물체에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체가 아무튼 우주의 어딘가에 하나만 놓여 있으면 그것이 서로가 서로를 다 잡아당기는 것이다. 끌어당기는 것이다 이거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럼 지구가 어떤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이 어디까지 미칠 거냐? 뭐 지구 위에서 지구 상공으로 뭐 10km, 20km, 100km 그런 게 아니고요. 무한히 멀리까지 우주 무한히 멀리까지 지구의 힘이 미쳐요. 태양과 지구 사이에는 1억 5천만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죠. 근데 그 사이에 지구가 태양을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한다 이거죠. 저 우주 끝에 뭐 어마어마하게 멀리 떨어져 있는 거리에도 아주 조그만 사소한 먼지 티끌 하나라고 하더라도 걔가 우주의 저 멀리까지 힘이 작용을 해요. 아주 약하긴 하지만. 그리고 이 법칙은
이 세상이 생겨난 뒤로부터 단 한순간의 예외도 없고, 그 다음에 단 하나의 물체의 예외도 없이 모든 순간에 모든 물체에 적용되는 법칙이다. 이것이 바로 뉴턴의 주장인 거죠. 뉴턴이 발견한 거죠. 하늘과 땅의 구분이었고, 그 다음에 천상계와 지상계의 구분이었고, 생물체와 무생물체의 구분이었고, 이 세상에 있는 존재하는 모든 것 사이에 적용하는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뉴턴이 위대하다고 불리는 이유죠. 결국 하늘의 세계와 땅의 세계를 하나를 합쳤으니까. 사람하고 사람 사이에도 서로 끌어당기는데 왜 우리는 안 부딪히느냐? 물론 끌어당기죠. 끌어당기는데 끌어당기는 힘이 너무 약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상상을 하는데 우주 공간에 아무것도 없고 사람 2명만 딱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지금 우리는 뭐 바닥에 이렇게 서 있어가지고 마찰 때문에 저쪽으로 안 끌려가는데, 마찰도 없고 그냥 뭐 우주 공간에 우리가 둥둥 떠 있어요. 사람 2명만. 그러면 서로 가까이 가고 뭐 싫어가지고 서로 멀리 가고 싶어도 그냥 자동적으로 가까워져요. 서로가 끌어당기니까. 그러면 이제 우주가 큰 별로 가능하면 다 몰리려고 하느냐? 그래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이제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그래서 결국 뉴턴이 고향 집에 가서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한 일은 뭐냐? 결국은 세상 모든 것에 이 만윤력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땅의 세계와 하늘의 세계를 합친 거다. 그렇기 때문에 뉴턴의 사과가 특별한 거다 이거예요. 참고로 얘기를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이 만윤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중력하고 같은 거고요. 그러니까 지구만이 중력을 뭐 이렇게 미치고 중력을 만들어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물체가 다 중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중력에 대한 얘기가, 그러니까 뉴턴의 사과에 대한 얘기가 대강 끝났다고 할 수 있고요. 근데 뉴턴이 이제 발견한 이 중력, 즉 만인력의 특징은 뭐냐면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물체가 무거울수록 힘이 세요. 다시 말하면 지구가 사과를 잡아당기는 힘과 그다음에 어떤 사람이 사과를 잡아당기는 힘, 그러니까 중력에 의해서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보면, 그러니까 사과 하나가 이렇게 놓여 있다고 했을 때 사실은 사과가 사람 쪽으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그냥 지구 쪽으로, 땅 쪽으로 떨어지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구가 사과를 끌어당기는 힘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왜 그 힘이 더 크냐? 그러면 지구가 훨씬 무거워서 그래요. 사람보다. 그러니까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어떤 특정한 물체에 작용하는 그 중력의 세기가 더 커요. 뭐 직관적으로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멀리 떨어져 있으면 또한 힘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지구가 바로 지구 근처에 있는, 그러니까 지구가 사과를 끌어당기는 힘하고 사과가 저 우주 공간 뭐 달쯤에 가 있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 지구가 사과를 끌어당기는 힘하고 비교해 보면 가까이 있을 때 물론 다 더 세게 잡아당기는 거죠. 그러니까 멀리 있으면 점점점 힘이 약해져요. 물론 힘이 0은 아니지만 멀리 있을수록 약해진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뭐 이건 몰라도 괜찮은 거고요. 시험에 전혀 안 나오고 그냥 지금까지 한 얘기가 말로만 썰을 푸는 게 아니라 실제로 아주 정교하게 이렇게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질문은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냐면, 그러니까 아까 지구가 사과를 잡아당기고 사과가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이 같다고 그랬었는데, 근데 뭐 여기서는 물체가 무거울수록 힘이 세다고 그랬으니까 아까 그 얘기하고 이 얘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는 건데요. 두 개가 뭐 다 맞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이제 뭐 좀 복잡하기 때문에 굳이 여기 살 필요는 없을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도 이제 사과가 있고 지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얘가 얘를 이렇게 끌어당기는
지구가 이게 이제 지구가 사과를 끌어당기는 힘이죠. 요거는 사과가 지구를 끌어당기는 힘이잖아요. 요 힘하고 요 힘하고는 같아요. 크기가. 얘가 같은데 똑같은 힘으로 끌어당겨도 얘는 가볍기 때문에 이쪽으로 많이 끌려가는 거고 얘는 같은 힘으로 끌어당겨봐야 무거우니까 조금밖에 안 끌려가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 지구가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하나의 사과가 있다고 치면 서로가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이 굉장히 약해지죠. 작아지죠. 그냥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일 뿐이에요. 질문이 정확히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되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많이 끌려간다고 해서 힘이 무조건 센 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많이 끌려가는 거는 힘이 셀 때도 많이 끌려가지만 그 끌려가는 물체가 가볍기 때문에 많이 끌려가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뭐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쇳덩어리를 끄는데 열심히 낑낑대면서 끌어봐야 쇳덩어리가 조금밖에 안 움직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굉장히 가벼운 가벼운 물체를 이렇게 끈다 그러면 우리 같은 힘을 들여도 잘 끌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많이 움직인다고 해서 그게 힘이 센 건 아니고 그 물체 자체가 가벼울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질문은 지구가 사람을 끌어당기는 것과 사람 사이에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차이가 있는 이유는 지구가 사람보다 훨씬 무겁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까 질문이 포물선을 그리는 것이 타원을 그리다가 땅에 닿아가지고 포물선처럼 보이는 거라고 그랬는데요. 예, 근데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물체를 던지면은 땅에 떨어질 때 그거 항상 본래는 타원인 거죠. 예. 근데 그게 포물선처럼 보이는 거죠. 땅에 닿으니까. 그런데 중력은 굉장히 한 가지 이상한 특성이 있어요. 이게 이상하다면 이상할 수도 있고 안 이상하면 전혀 안 이상할 수도 있는데 내가 막 이상하다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면 그런가 하면서 막 진짜 신기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이게 뭐냐면 이걸 원격작용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해서 중력은 멀리 떨어져 있는 물체에 순식간에 힘이 작용하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힘을 준다고 하는 건 어떤 물체에 힘을 준다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 내가 손으로 그 물체를 밀거나 잡아당기거나 해가지고 실제로 접촉을 해야 돼요. 그 물체와.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 내가 이 스크린한테 힘을 줄 때는 스크린을 내가 이렇게 밀어야죠. 밀 때 스크린과 내 손이 접촉해야 돼요. 또는 내가 얘를 잡아당긴다 그러면 잡아당길 때 내 손이 얘하고 이렇게 접촉해야 되는 거죠. 실제로 뭐가 다 있어야 우리는 힘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중력은 예를 들면 태양은 지구를 잡아당길 수가 있느냐? 태양하고 지구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이고 그 사이에는 1억 5천만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해서 태양이 지구를 끌어당길 수 있느냐? 텅 빈 공간을 뚫고. 또는 어떻게 해서 지구가 달을 끌어당길 수 있느냐? 어떻게 해서 지구가 사과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는 공기가 있긴 하지만 공기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니까. 근데 어떻게 닿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힘을 미칠 수가 있느냐? 이거죠. 이것을 우리가 원격작용이라고 불러요. 물론 가끔 예외는 있어요. 예를 들면 무협 영화에 나오는 무슨 장풍을 쓰는 무림의 고수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닿지 않고도 힘을 미치지만 그런 거 우리는 이제 초능력자라고 부르고 믿거나 말거나 하는 거죠. 근데 왜 우리는 그러냐 이거죠. 우리가 옆 사람한테 힘을 줄 때도 서로가 잡아 끌을 때고는 손을 서로 잡고 끌거나 밀거나 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닿지도 않고 우리가 힘을 줄 수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옛날 사람들은 상당히 궁금해했고 이것 때문에 사실은 뉴턴의 이론을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어요. 그 뉴턴한테 이제 이걸 가지고 반박을 했죠. 네 이론은 뭔가 이상하다. 그래 이제 뉴턴은 여기에서 뭔가 답을 해야 되잖아요. 반론이 들었으니까. 근데 뉴턴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니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봐 이러면서. 물론 뉴턴도 고민을 하긴 했겠지만 생각해봐야 별로 뾰족한 답이 안 나오니까 그냥 그랬을 텐데 이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는 가정을 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는데 왜냐하면 그런 거 설명하지 않아도 관찰 현상을 잘 설명할 수 있으니까. 아무튼 이제 이 원격작용이라고 하는 거는 이 당시에 수수께끼로 남아 있었어요.
그건 나중에 이제 해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제를 약간 바꿔서 뉴턴이 한 다른 일, 뉴턴의 운동 법칙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뉴턴의 운동 법칙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제1법칙은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저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죠. 갈릴레이가 사실은 발견한 건데 그 이제 뉴턴이 그거에 대한 완벽한 의미를 찾아가지고 그걸 제1법칙으로 편입시켰어요. 그 다음에 제2법칙은 보통 수식으로 FMA라고 이렇게 흔히 얘기하는 법칙인데요. 이게 뭐 뭔지는 몰라도 괜찮고 수학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와요. 근데 아무튼 이제 그래도 굳이 얘기를 하자면 여기 F라고 하는 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고요. 여기 M이라고 하는 건 물체가 얼마나 무거우냐, 물체의 질량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 A가 이제 물체의 가속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속도가 얼마나 빨리 변하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얘기해 주는 바는 뭐냐면 힘을 세게 주면 줄수록 이게 속도가 빨리 변한다. 다시 말하면 정지해 있다가 속도가 빨라진다.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 물체가 무거우면 이게 이쪽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물체가 무거우면 속도가 덜 빨라진다. 저항을 잘한다. 이런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거를 수학적으로 표현한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튼 이걸 정확하게 수학적인 방정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다가 힘이 뭔가를 집어넣으면 이걸 수학적으로 풀어서 정확한 궤도 같은 걸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용해서 아까 그 케플러의 그 타원 궤도 법칙 같은 걸 이제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걸 하는 거는 이제 예를 들면 물리학과에서는 이제 2학년 때 가면 이제 이런 걸 배우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타원 궤도 법칙 같은 거 증명하고 이런 거 할 수 있는데요. 계산은 굉장히 길고 복잡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는 그런 걸 얘기할 수가 없고, 아무튼 사기를 치는 건 아니다. 이렇게만 그냥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재단 법칙은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뭐 여러분들이 딴 데서도 많이 들어본 거죠. 쉽게 얘기를 하면 내가 누군가의 뺨을 한 대 치면 딴 사람도 내 뺨을 한 대 친다. 이런 게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물체에 내가 힘을 주면 그 물체도 나한테 똑같은 힘을 준다. 이제 방향은 반대인 똑같은 힘을 준다. 뭐 이런 것이 작용 반작용의 법칙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구가 사과를 잡아당기는 힘과 사과가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는 같다. 뭐 이런 걸 이제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아무튼 이제 이런 세 가지의 법칙이 있으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그런 수준의 현상들은 거의 모두 다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법칙은 1600년대 뉴턴이 발견한 거지만 이미 한 350년 뭐 이렇게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칙은 지금도 계속 적용이 되고 있고, 예를 들면 이걸 이용해서 저 빌딩도 세우고 다리도 건설하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뉴턴은 이렇게 자기의 만유력의 법칙과 운동 법칙들을 어디에 발표를 했냐면 프린키피아라고 부르는 이 책에 발표를 했어요. 이게 1687년이고요. 이 프린키피아는 본래 제목은 좀 길어요.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이게 이제 라틴어로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철학이고 여기가 자연이고 이게 원리고 이게 수학이죠. 그래서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가 본래 책의 이름인데, 워낙 이게 책이 이름이 길고 또한 이게 이 책이 유명해져 가지고 사람들이 단어 4개를 다 부르기가 귀찮으니까 그냥 프린키피아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게 원리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책의 이름은 그냥 원리예요. 우리말로 표현을 하면. 원리면 무슨 원리냐는 건데, 워낙 이게 뭐 유명한 책이 돼버려 가지고 그냥 원리가 이 뉴턴이 쓴 책이죠. 쓴 책을 뜻하는 걸로 돼버린 거죠. 이건 역사상 가장 중요한 과학책이고 뭐 이론의 여지가 없죠. 이걸 가지고 그냥 물리학을 만들고 과학의 그 방법을 다 통째로 완성한 거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 책을 그럼 어떻게 쓰게 됐느냐 그러면 사실은 뉴턴은 굉장히 소심한 인간이었어요. 소심한 인간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뭐 그 젊었을 때 학생 시절에 뭐 자기가 고향 집에서 뭐 아이들을 가지고 있었고 뭐 그랬다고 그랬는데, 혼자 그걸 이제 막 발견해가지고 좋아하고 그랬던 거거든요. 딴 사람들한테 알려주지도 않고 한 20년 동안 혼자 막 뭐 가지고 있다가, 이제 그 헨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 헨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헨리 혜성이라고 부르는 그 혜성이 있는데요. 76년 만에 한 번씩 지구로 온다고 하는 그 헨리 혜성의 그 헨리예요, 이 사람이. 아무튼 이제 이 헨리라고 하는 사람도 이제 물리학자였는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내기를 했어요.
당시에 그 헨리의 성, 그러니까 그때는 헨리의 성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기 전이죠. 그때는 헨리의 성이 정체가 뭔지 모르고 있었는데, 근데 아무튼 그 사람, 이 헨리하고 다른 한 사람, 이제 뉴턴의 라이벌이라고 부르는 사람인데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후크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두 사람이 예를 들어 이제 저녁을 먹다가 서로 내기를 했어요. 무슨 내기를 했냐면 그 요새,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하늘에 새로 이렇게 발견된 그 혜성, 이름이 아직 붙어 있지 않은 그 혜성의 정체를 알아낼 수 있다. 걔가 어떤 궤도를 따라 움직이는지를 내가 알 수 있다. 해가지고 서로 내기를 했어요. 근데 내기는 했지만 돌아와서 해보니까 자신이 없거든요. 헨리가 뭐 모르는데 그냥 내기를 한 거죠, 덜컥.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 당시에 뉴턴이 아무튼 또 그 나름대로 이제 학자로서는 이름이 있었으니까 헨리가 이제 뉴턴한테 찾아가가지고 내가 이런 내기를 했는데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느냐. 그랬더니 뉴턴이 아주 천연덕스럽게 그거 내가 한 20년 전에 계산 다 했는데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헨리가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뉴턴한테 아니 그런 걸 다 했으면 발표하고 논문도 쓰고 이래야지 혼자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가지고 제발 좀 책을 내라고. 근데 뉴턴이 그런 거 책 내가지고 딴 사람들한테 이렇게 뭐 그 얘기 떠들고 이러는 거 싫다고 자기는 혼자 알고 있으면 된다고. 뭐 이제 거의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헨리가 내가 책 내는 돈도 대주고 할 테니까 제발 내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헨리의 지원을 받아서 뉴턴이 이제 책을 냈어요. 그게 이제 바로 프린키피아라고 하는 책이고 이제 프린키피아는 3권을 냈어요. 그 이후로. 뉴턴이 이제 책을 안 쓰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헨리가 막 설득하고 이래가지고 뉴턴이 자기가 20년 동안 연구한 걸 이제 책에다가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이 책을 보면 물리학의 기본 개념들, 예를 들면 뭐 시간이 무엇인가, 공간이 무엇인가, 질량이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을 해서 운동 법칙, 그다음에 만유인력의 법칙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책은 뉴턴이 일부러 어렵게 썼다고 그래요. 이것보다 훨씬 쉽게 쓸 수 있었는데 소심해가지고 역시 쉽게 쓰면 너도 다 읽어보고 자기한테 막 뭐라고 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자기 이론을 이해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안 되는 거죠, 뉴턴한테는. 그러니까 아무나 이해하지 못하도록 일부러 어렵게 썼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워낙 책이 이제 유명해져가지고 읽지는 않아도 누구나 사는 그런 책이 됐죠. 그러니까 서가 장식용으로. 그래서 이제 프린키피아가 출판된 다음에 갑자기 세상이 변했어요. 그전에는 세상에 대해서, 우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었는데 거의. 근데 이게 나온 다음부터 갑자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인류가 태양계가 어떻게 해서 움직이는지, 우주의 원리를 갑자기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 누구냐 그러면 여러분 같은 학생들이죠. 왜냐면 갑자기 배울 게 많아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뉴턴 보면 이제 수근수근 했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뉴턴은 갑자기 또 유명인사가 됐고, 그럼 그 당시에 이제 그 놀고 먹는 귀족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귀족들이 이제 그 사교계에서 이렇게 서로 대화할 주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뉴턴과 프린키피아 이런 걸 이제 대상으로 했다고 그래요. 근데 모르고 그냥 떠들었겠죠. 책을 읽어본 사람은 없을 거고 그냥 너 책 샀냐 뭐 이런 거 물어봤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헨리하고 내기했다는 그 라이벌이 후크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자기 아이디어를 뉴턴이 훔쳐갔다고 분노했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후크도 사실은 비슷한 아이디어를 뭐 완벽한 형태는 아니지만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후크의 주장이 완전히 뭐 근거가 없는 그런 건 아니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아무튼 이제 뉴턴이 보기에는 기가 막힌 거고 뭐 그런 거였겠죠. 그래서 뉴턴이 이제 이런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책을 어렵게 썼는데 뭐 근데 아무튼 결국 후크의 공격을 많이 받았고요. 그 다음에 또한 그 프랑스에서는 이제 그 유명한 철학자인 데카르트가 나름대로 물리학에서 공헌이 많거든요. 이 데카르트는 원격 작용설을 부정했었어요. 뭐 데카르트 책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 데카르트 영향하에 있던 그 프랑스 학자들은 처음에 이 뉴턴의 이론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의 평을 보면 헨리는 뉴턴한테 덕을 많이 본 사람이니까 뉴턴은 아주 좋게 평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헨리는 뉴턴한테 인력사상 가장 신에게 가까이 간 사람이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고등학교 때나 배웠을 로크는 이제 나름대로 자기가 철학자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아무리 프린키피아를 봐도 모르겠거든요. 워낙 어려우니까, 수학도 막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괴로워했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고등학교 때 그 수학 시간에 배웠을 텐데 아마 로피탈의 정리라고 하는 그 로피탈이 있는데요. 그 로피탈은 이제 뉴턴을 신격화해서 자기하고 같은 인간인지조차 의심스럽다고 이제 했다고 그러고요. 제대로 먹는지, 뭐 잠은 자는지 이런 거.
그런데 정작 뉴턴은 뭐 했냐면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뉴턴 하면 위대한 과학자 그래가지고 평생 동안 그냥 이 물리학만 연구하고 이랬을 것처럼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뉴턴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요. 실제로 전체 뉴턴의 일생 중에서 물리학을 연구하는 그런 시기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는 프린키피아를 쓴 다음에 학문에 흥미를 잃었어요. 학문에 흥미를 잃은 다음에 뭐 했느냐? 그러니까 물리 안 하고 딴 거 했죠. 뭐 했냐면 정치를 했어요. 우리나라에도 소위 폴리페서라고 부르는 이런 이제 그 사회적으로 이렇게 때때로 비판의 대상이 되는 그런 학자들이 있는데 뉴턴이 바로 그런 걸 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의원이 됐어요. 그래서 의회에 진출해가지고 정치에 참여했고 그 다음에는 그거 말고 이제 보통 때 뭐 했냐면 연금술과 신학에 몰두했어요. 지금으로 보면 이제 연금술은 허황된 학문이고 신학은 그냥 말 그대로 신학이죠. 그리고 연금술을 워낙 열심히 연구하다가 당시에 이제 수은이 굉장히 중요한 물체였거든요. 연금술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금이 아닌 걸 가지고 금을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이제 수은은 근데 금속인데 액체고 뭐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신기하게 생각했는데 근데 수은이 알다시피 이게 수은 중독 뭐 이래가지고 이제 그 뭐 많이 이렇게 만지고 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몰랐으니까 그냥 그거 가지고 놀다가 수은에 중독이 돼서 한때 정신 이상이 왔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이제 헛소리 막 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뉴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뉴턴이 우주의 비밀을 알아버려 가지고 신의 분노를 사서 그렇게 된 거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또 뭘 했냐면 이렇게 의회에 진출했다가 또 이제 정부의 그 조폐국장이 됐어요. 우리나라로 얘기를 하면 이제 무슨 한국은행 총재 이런 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당시 위주화폐가 떠들었는데 그 좋은 머리로 그 위주화폐 보면 얼마나 잘 잡았겠어요. 그래가지고 잡아가지고 잡는 즉시 다 사형에 처하고 이래서 굉장히 이제 잔인하긴 하지만 아무튼 위주화폐를 소탕하는 데는 공을 많이 세웠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뭘 했냐면 이제 그 왕립학교 회장이 됐어요. 다시 말하면 이제 그 무슨 학회 대장이 된 거죠. 근데 왕립학교 회장이 돼가지고 자기의 라이벌들을 탄압하는데 온 힘을 기울였다고 그래요. 아까 그 후크 같은 사람들 이제 무슨 일화가 있냐면 왕립학회가 이제 건물을 이사를 하는데 그 당시엔 사진이 없었으니까 유명한 사람들 이렇게 초상화를 걸어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뉴턴 초상화도 있고 뭐 예를 들면 후크도 유명한 사람이니까 후크 초상화도 있고 그럴 텐데 이사를 하면서 다 그 짐을 옮겼는데 후크의 초상화만 빼놓고 옮겼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이제 아까 그 수학의 업적 중에 미적분학을 발견했다고 그랬는데요. 그 미적분학은 뉴턴이 이제 먼저 만들긴 했지만 독립적으로 라이프니츠라고 하는 수학자도 같이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누굴 훔쳤느니 뭐 누가 먼저 했느니 이거 가지고 막 치고받고 싸웠어요. 근데 뉴턴은 왕립학교 회장이니까 훨씬 권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라이프니츠를 탄압을 했고요. 나중에 이제 결국 밝혀졌지만 나중에 두 사람이 다 독립적으로 한 거라는 것이 이제 알려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가 한참 이렇게 놀다가 1704년에 광학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것도 뭐 갑자기 연구를 해가지고 이걸 쓴 건 아니고 그동안 다 자기가 해놓고 이미 다 해놓고 꼭꼭 숨겨놓고 있던 건데 나중에 발표를 한 거예요, 책으로. 왜 그럼 나중에 발표했냐면 그러니까 처음에 프린키피아 책을 썼더니 뭐 아까 후크한테도 뭐 시달림을 당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귀찮아서 나 이런 거 안 쓰겠다 그러고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후크가 죽은 다음에 죽었으니까 자기한테 시비 걸 사람이 없어서 그래가지고 광학이라고 하는 책을 썼다고 그래요. 이 광학에 이제 그 빛이란 무엇인가, 뭐 색깔이란 무엇인가 이런 거 이제 연구한 것이 들어가 있어요. 혹시 지금까지 질문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주제를 바꿔서 이것도 이제 크게는 뉴턴의 업적 안에 들어가는 건데 구체적으로는 이제 아까 그 뉴턴의 그 법칙 세 가지 중에 제2 법칙에 해당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F는 ma라고 하는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건데 그중에서 사실은 이 진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만 따로 떼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진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로 보듯이 그냥 이거예요. 용수철에 물체가 매달려 가지고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 이걸 우리가 진동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한 진동이다 이래서 이걸 단자를 붙여 단진동이라고 하기도 해요. 단진동, 진동 다 그냥 여러분들 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하세요. 엄밀하게는 좀 다르긴 하지만 단진동은 또 이제 단주화 운동이라고도 불러요, 영어로는. 이게 이제 용수철의 운동도 있고 아니면 그 시계 추의 운동도 또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우리가 진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같은 자리로 계속 왕복 운동을 하는 거, 이걸 진동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진동은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방금 본 것처럼 이런 시계추의 운동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 이렇게 막대가 벽에 매달려 나와 있는데 여기를 이렇게 손으로 잡고 움직이면 얘가 왔다 갔다 움직이잖아요. 이런 것도 또한 우리가 같은 진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용수철에 매달렸거나 뭐 시계추뿐만 아니라 그냥 흔들리는 거 다 이런 거 진동이다라고 이런 거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저 진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겠죠. 또는 이렇게 이게 그릇이 있으면 그릇에 이제 구슬이 이렇게 굴러가는 거 이런 것도 또한 우리가 진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뭐 그릇의 모양이 달라져도 얼마든지 다른 형태의 진동이 있을 수 있고요.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이 진동이 심해지면 진동이 뭐 재미없는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진동이 심해지면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건 실제 장면인데요. 1940년에 미국에서 타코마 브리지라고 하는 다리가 있었어요. 이 다리가 진동에 의해서 무너지는 장면이에요. 이 당시에 이제 이 다리를 처음 이제 막 세운 지 얼마 안 됐었는데 여기 바람이 불었대요. 근데 바람이 센 바람도 아니고 그냥 정상적인 보통의 바람이었는데 이 바람하고 이 다리의 특성하고 잘 맞아 떨어져 가지고 이 다리의 진동이 막 심해지기 시작해요. 엿가락처럼 막 휘어진다는 게 정말 실감이 나는데 이러다가 결국은 이 다리가 끊어지게 돼요. 이 장면은 이 근처에 살고 있던 어떤 그 카메라 상을 하는 그 사람이 이게 이제 흔들려 가지고 이게 곧 부서지겠구나 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영화 카메라로 실제로 찍은 거예요. 이게 옛날에는 이제 이런 그 다리가 이렇게 무너지는 일도 있고 그랬는데 이제 요새는 이걸 피하기 위해서 이제 아까 그 뉴턴의 법칙을 이용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다 컴퓨터로 시뮬레이션하고 이런 걸 해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하고 있죠. 지금 설계할 때는. 그 다음에 또한 진동 중에 이제 비슷한 걸로 똑같이 이런 것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건 이제 몇 년 전에 텔레비전에서 방송했던 건데요. 목소리를 가지고 그 와인잔을 깰 수가 있어요. 김종서가 지금 3시간 40분 동안 고생했다고 하는데 이걸 이 짓을 3시간 40분 동안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무슨 뭐 김종서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무슨 그런 건 아니고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이 와인잔이 그 진동하는 그 고유의 그 떨리는 그러니까 진동 그 고유의 진동 그러니까 1초에 몇 번 진동하는가 하는 그 특성이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주파수라고 부르는데 그 진동 주파수하고 그다음에 김종서가 내는 소리 그거가 이제 잘 맞아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소리 이 높낮이를 조절해 가지고 그것과 이걸 잘 맞춰야 돼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공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까 여기서 공명이라고 얘기했었는데 공명이 함께 울린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함께 울리도록 잘 조절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건 누구나 사실은 깰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김종서가 특별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공명은 사실은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경험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네를 탈 때 누군가가 옆에서 이렇게 그네를 밀어가지고 도와주잖아요. 그때 도와주는 사람이 잘 안 도와주면 그네가 잘 안 나가죠. 또는 그네를 혼자 탈 때도 발을 잘 구르면 그네가 크게 진동을 하고 발을 그 구르는 거를 잘 맞추지 못하면 그냥 제자리에서 조금 왔다 갔다 할 뿐이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가 바깥에서 이렇게 잘 맞춰주는 거 이걸 이제 그 공명을 잘 시키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사실은 여기서도 이렇게 이걸 가지고 실험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지금 마우스가 있고 이게 마우스가 이렇게 진동을 시킬 수 있잖아요. 이걸 내가 손으로 조절을 해줄 수가 있어요. 내가 얘를 이렇게 칠 때 여기 이렇게 진동하는 게 맞춰가지고 지금 이게 크게 진동을 하죠. 그런데 내가 이제 얘를 진동시킬 때 그냥 이렇게 하면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할 뿐이죠. 또는 이렇게 갔다 오는 것도 뭐 이렇게 그냥 반대돼가지고 치면 이게 제대로 진동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여기 이것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잘 맞춰가지고 진동을 시키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크게 진동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식으로 이제 여기 와인잔을 진동시켜서 와인잔이 크게 진동을 하다가 결국 깨지게 된 거다 이런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